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청빙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각 담임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의 1차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력서에는 그 이분이 내 그 신앙 여정,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경력, 특별히 범법 행위, 그다음에 가족관계 여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많은 그런 서류들을 내지 않도록 이력서 안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드렸고, 자기소개서에는 이제 개인의 성장 배경을 주로 쓰는 것인데 개인적 목회적 측면에서의 장단점이라든가 또 자기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인물이나 책,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청빙위원회들이 요거 과정을 겪어보면 무척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이나 인물을 통해서 이 목회자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적게끔 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하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심사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 기준의 큰 틀에서 교회가 목회의 다양한 분야에 맞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책에는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부분을 적어놓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타에 보면은 교회 건물 재건축, 교회 재산의 발전적 운영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저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지하 예배당을 탈피해서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든지 하는 상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알려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법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 신학 과정에 부동산에 대한 무슨 그런 커리큘럼 하나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를 실제로 하다 보면은 신방, 행정, 뭐 교육, 그다음에 예배 기획 능력, 그다음에 같은 우리 이제 약간 대형 교회인 경우는 부교역자들과의 관계, 직원들을 다루는 능력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우리 교회 적합한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은 이력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몇 개나 있는지를 체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력서 제출한 것,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출한 것, 그런 것들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을 뽑을 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유용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2차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차 제출 서류는 목회 계획서와 추천서입니다. 목회 계획서는 앞에 1차 제출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라면은, 목회 계획서는 정말로 내가 목회하고자 하는 이 교회에 목회자로 왔을 때 어떻게 목회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무척 중요한데요. 목회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어떤 목회를 해왔는지 목회 경험을 다 써야 합니다. 목회 경험. 그리고 청빙하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예, 그 부분도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가 쓰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낸 책에는 9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아주 정확한 질문들을 적어놓고 아예 이 목회 계획서 양식을 청빙 공고문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 계획서 1. 목회 이해, 목회에 대한 당신의 소명과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십시오. 그죠?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으라는 거고, 두 번째 큰 2번은 목회 경험 제시인데 1번, 작은 1번, 괄호 1번은 목사 후보생 또는 목사로서 교회와 노회, 교단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적어주십시오. 2번, 여러 가지 목회 영역 중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주십시오. 3번, 그동안 당신이 해온 목회의 형태, 예를 들면 교육 목회, 위로와 상담 목회, 교회 성장 등 목회자로서의 다양한 역할 중 예를 들면 목자로서의 위로와 상담, 또는 성직자로서의 예배, 또는 예언자로서 대사회적 활동과 선포, 교사로서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목회자의 다양한 역할 중에 당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네 번째,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문제 상황들을 적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적어주십시오.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청빙하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관련한 목회 계획입니다. 여기에 괄호 1번은 교회의 5가지 역할, 즉 예배, 기획, 설교, 교육, 친교, 섬김에 대한 목회 계획을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까 생각하십니까? 등등 생각을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당신이 지원한 교회의 성격과 비전과 사명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지원한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목회 계획이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무척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회 경험입니다. 많은 이 청빙위원들이 이 목회 계획서를 볼 때 어떻게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목회 계획 부분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렇게 목회할 것 같다라고 거기에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착각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그 자신의 역량을 못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교회에 왔을 때 미처 펼치지 못했던 잠재적 역량을 펼칠 가능성이 물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전에 살펴야 될 것은 이 목사님이 그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더 꼼꼼히 살피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 목사님이 목회 경력이 많은 분이라면 앞으로 해나갈 때 분명히 많은 것을 해왔던 것에 의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목회 경험 제시한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계획서를 나중에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 목회 계획서를 심사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면접에서인데, 그건 면접 때 또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제출 서류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우리나라는 추천서를 그냥 줄여서 비평이라고 하죠. 친하면 무조건 좋은 내용만 탁 써주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고 또 추천서를 좀 받아봐야 이분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쓴 서류, 자신이 낸 서류만을 확인해서는 이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는데 추천서도 좀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을 곁에서 잘 봐왔던 동료 목회자, 그리고 이분이 목회했던 교인 또는 기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좀 그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추천서를 받는데 추천서를 직접 받아도 좋고요. 근데 그 추천서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추천서를 받는 것보다는 당신을 소개해줄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몇 명의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직접 걸어서 청빙위원들이 그분과 만나서 차분히 얘기함으로써 이분에 대한, 즉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대학교 교수로 이제 임용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그 교인에 대해서 써줬는데 그 교수를 청빙하는, 교수를 이제 채용하는 그 대학의 채용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는 인성과 성품 담당자라고 하면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제가 써준 추천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당신이 생각하기에 잘 가르치는 능력이 되는지를 정말 세부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추천서가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 밖에 플러스로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 SNS라든가 인터넷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를 뽑을 때 인터넷 구글링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활발하게 목회했던 목회자라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트위터라든가 하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분의 활약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이분을 알아보는 그런 평가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활동과 목회 계획서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분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분의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와 목회 계획서가 그분들이 지나간
목회 활동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하면은 이분이 쓴 서류들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제출 서류, 목회 계획서와 추천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교회의 경우는 물론 이 1차와 2차 서류를 청빙 공고문에 한꺼번에 넣고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겠다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몇백 명 지원하는 곳에서는 1차적으로 1차 제출 서류에서 많이 떨어뜨리고 거기서 한 10명 정도 추리고 2차 제출 서류에서 한 3명 정도 남겨놔서 나중에 3명을 놓고 면접을 본 다음에 최종 1명을 청빙위원회가 선정하고 그 1명을 공청회를 열고 공동회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제출 서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 2차를 합쳐서 뽑고 거기에서 한 3, 4명 정도로 압축해서 그 3, 4명 정도로 면접을 봐서 또 최종 1명을 뽑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생명사랑교회 왔을 때는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뭐 자기 건물도 없고 심지어 사택도 없고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은 작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23명의 후보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건 23명이 한꺼번에 서류를 다 낸 것이죠. 그런 서류들을 꼼꼼히 청빙위원회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1차와 2차로 나눠도 좋고 아니면 합쳐도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